기회는 기회인데 네. 여건이 예전 같지 않다. 3기 신도시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 대책은 필요했던 건 맞아요. 맞는데 너무 빠르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전방위적으로 풀지 않았나. 일시적 반등이 길면 5, 6개월, 짧으면 1, 2개월. 자, 일단 지금 강남 3구만 빼고 강남 3구 그다음에 용산만 빼고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들 전부 해제하고 네. 또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네네. 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뭐 건설주들 우리 주식 보면은 건설주들 그다음에 금융주들이 지금 확 급등하고 있거든요. 급등이요? 네. 얼마나 올랐어요? 어제 은행 같은 경우는 한 10%씩 오르고 10%요? 신한은행 같은 곳들이 11%씩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사, GS건설, 뭐 현대건설 이런 것들도 뭐 지금 2, 3일째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핵심은 이러한 정부의 대책으로 부동산의 하락이 반전될 수 있을 것이냐 이거가 중심일 것 같아요. 일단 반전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전이라는 건 상승이잖아요. 그렇죠. 하락이 아니라. 일단 상승폭 둔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시적 반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제 생각이죠. 일시적 반등이 길면 5, 6개월, 짧으면 1, 2개월, 더 짧으면 한 달. 그 뒤에는 아마 다시 또 재하락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동산뿐이 아니라 경제의 어떤 기본 어떤 팩트는 금리와 수익률이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 가격이 높아지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수익률을 가지고 배당을 해줄 때 어떤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인데 이게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선반영해가지고 미래 가치를 미리 주식 가격에 투입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결과가 나중에 안 나게 나오면 다시 제자리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게 이 미국이 리세션이 오래 올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인가 한번 판단해 봐야겠죠. 자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대출이 많이 일어나야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대출이 없이 자산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고 저금리 없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자산 가격이 하락은 기본이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무리해서 예금 이자율이나 이런 걸 비교할 때 무리해서 과연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제가 좀 계산을 해 봤어요. 계산을 해 봤더니 일부 자산가들은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 수도 있겠다. 물론 장기 플랜에 따라서 3, 4년, 5년 뒤에 주택가격이 오를 걸 대비해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내려간 주택가격의 수준이 일부 지역의 과대 폭락한 지역들, 과대 정상화되어 가는 지역들을 빼고는 나머지 지역은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서울 예를 들면 서울 시민의 10%도 시장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주택 가격 갖고. 그건 왜냐하면 이제 주택 원리금 상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시민의 뭐 간단한 팩트만 하나 말씀 올리면 서울 시민의 70%가 연봉 6,500 이하일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시면 7,000이라고 해도 600은 안 될 거고 월 500, 7, 80인데 그러면 세금 빼고 그러면은 한 450에서 70 사이거든요. 실수령액이 한 달에. 그럼 현재 10억을 가지고 LTV 70% 적용해가지고 5% 정부 정책 자금을 4% 계산해 두면 월 상환금이 400대예요. 네. 그러면 상식적으로 500 겨우 받아서 400을 갖다 거기 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주택이 무주택자 50%, 유주택자 50%인데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있다 기다렸다가 지금 살까요? 극히 비율이 적죠. 근데 그분들마저도 과연 지금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른다 현재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에서뿐이 아니라 1년 전 초에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줄은 네. 이유는 뭘까요? 이제 좀 꼭지라고 판단했으니까 준 거잖아요.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게 이제 지금 가는 중인데 그러면 자산가 입장에서 지금 투자할까요? 저부터도 더 떨어진 다음에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수요자와 투자자 두 부류인데 실수요자가 보기에도 다가서기 힘든 가격. 예전처럼 계속 오른다 그리고 언론도 띄우고 실제 상황도 대출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으면은 그래 나만 빠져나오면 된다는 생각을 투자할 수 있어요. 갭 투자를. 근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이거 나만 빠져나오기 쉽진 않겠는데라는 게 아마 지배적일 거예요. 그래서
둔촌중공 같은 것도 뭐 그 동네가 옆 동네가 27억인데 14억 분양이면 뭐 날개 돋친지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때요 결과가? 사람들 심리가 지금 거품과 버블에 대해서 미국이 움직이는 걸 보니 아 이게 버블인 건 맞구나라고 다 인정한 상태고 네. 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뭐 투기에 가까운 대책을 던졌잖아요. 명분은 연착륙이에요. 연착륙 누구 주라고 한 거죠? 실소자 아니잖아요. 투자자 내지는 투기자를 위한 거잖아요. 대책 자체가. 네. 그 왜냐하면 투자자 투기자들의 어떤 선한 영향력도 있어요. 어떤 새로운 뭐 그 시대마다 새로운 아이템이 났을 때 투자가 이루어져야 점점 발전하거나 실패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선한 영향력이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일단 이 PF 위기라든지 건설사 위기를 감안해서 투입한 건 이해가 돼요. 됐는데 좀 과도해요. 제가 볼 때. 너무 과도해서 무주택자나 서민들이 950만인데 1인당 평균 가구 원수 계산하시면 2.5명 하면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이에요. 2,500만 국민을 위한 대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라는 명분은 충분한데 물론 제가 봐도 짧은 시간에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 대책은 필요했던 건 맞아요. 맞는데 너무 빠르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전방위적으로 풀지 않았나. 시장에다가 경제가 어려운데 IMF에서도 경고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대책하지 말라고. 그걸 역행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그 IMF의 경고를 역행하는 거죠. 무시한, 그러니까 꼭 역행한 지금 무시한 정책이 나온 거다. 그렇죠. 무시했죠. 그러면 근데 그 IMF나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번 위기를 뭐 막으려고 하지 마라. 받아들이고 그 현명한 대안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경우에는 더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고 IMF도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뭐 부자들을 위한 보조금 형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함한 거죠. 그런 정책은 위험하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볼 때 과연 대한민국은 여기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쭤볼게요. 더 올라요? 그러니까 더 오르냐고요. 지금 집값은 상승할 때. 아니, 저는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많이 빠질 거라 시청자분들한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땅 짓고 그저 새해 전망을 나갔는데요. 네. 물론 그 1월 3일 대책 전에 그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한 10,000분이 답을 했는데 30%가 오를 거다, 70%가 무조건 내릴 거다예요. 그럼 30%만 시장에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 1월 3일 대책이 나왔으니까 조금 좀 더 바뀔 수 늘겠죠. 있겠죠. 그러면 5대5라는 얘기거든요. 잘 나가봤자. 근데 그전에 그게 아니었잖아요. 무조건 오를 거야가 80%였잖아요. 그럼 시장은 예전 같지 않은 건 분명하죠. 그래서 너무 물론 도움은 돼요. 건설사나 또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돼요. 투자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투기 그렇죠. 환경이죠. 거의 뭐 이게 투자가 아니죠. 투기. 일단 이번에 나온 대책이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네네. 해주시죠. 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이거 보여드리면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7개로 제가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세금 부분은 이제 그전 대책에서 다 발표를 했고, 요번에 발표한 내용은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보시면 7가지 큰 줄기인데, 줄기 중에 2번, 공공주택 100만 원 분양 7월부터 사전청약. 요거 빼고는 다 일부 다주택자들을 위한 대책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볼까요? 일단 규제적 다 풀었으니까 전매 제한 풀린 거나 똑같고 전매 제한 기간을 또 3년으로 했습니다. 3년이면은 그 와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3년이냐 그 전에 있던 기간을 인정해 주냐도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입주하고 나서 3년이라는 얘기는 3년 뒤에 팔으라는 얘기로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없앴어요. 100% 없앤 건 아니고 이제 개정 중인데 전매 제한 그 3년 기간을 처음 계약했을 때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게 별표로 돼 있어요. 할 수도 있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청약해가지고 3년 뒤에 집 안 들어가고 실거주무도 없앴으니까 무조건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투기하라는 얘기잖아요. 돈 넣고 돈 먹기를 누가 하냐 건데 집값이 더 오를 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정상적이라면은 전매 제한은 뒀어야죠. 그냥 실수요자를 위한다라면 네. 전매 제한은 묶어둬야 되는데 이거 뭐 융단 폭격 수준이에요. 물론 정부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건설 업체들의 어떤 PF 부실 위기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아예 뭐 대놓고 좀 과다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래서 이제 시장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말씀을 여기 하나 보시면 여기서 이제 단점들이 하나 나오는데요. 공공주택 100만 원 분양 7월부터 사전 청약. 그러면
대기 수요는 있겠죠. 네. 그러면 사전청약은 간다는 얘기를 던졌잖아요. 이게 투트랙을 쓴 거예요. 보니까 썼는데 뭐 감추려고 애를 썼지만 티가 나잖아요. 7개는 투자 정책이고 하나는 실소자 정책인데 이건 뭐 원래 있던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그 전 정부에서 있던 거고. 그러면 이제 강남 3구 전매 제한 폐지 4번에 3월부터 중도금 집단 대출 풀었어요. 그러면 중도금을 풀었다는 얘기는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도금도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집을 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비싼 집값을 매긴다는 얘기입니까? 국민들한테? 아니죠. 해가지고 또 돈 놓고 돈 먹기 판 버리겠다는 거밖에 저는 안 보여요. 이건 국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고 건설사를 위한 정책인데 분명히 이제 시장에는 무주택자 실수요자와 그 틈을 활용해서 갭 투자를 활용해 가지고 수익을 취하려는 세력들이 붙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시간을 갖고 완만하게 될 텐데 이건 지금 급하게 가니까 급하게 움직일 거예요, 시장이. 말씀대로 급등할 수 있냐? 일단은 제가 볼 때 여기서 보시면 5번 분양가 상한제도 또 이것도 있고 6번 청약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7번 무순위 1주택자 지원 접수 가능. 그러니까 다 모두 시장을 급등할 수 있는 요건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건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내용들이요. MB 정부 때를 말씀드리면 정말 이해하기 쉬울 텐데 MB 정부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MB 정부 때 계속 내린 걸로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2008년도 2월에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그 전에 이제 2006년 말에서 7년까지 그 정권 바뀌기 전에 집값이 하도 오르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기준금리가 3.25%였거든요. 그 2005년도 정도에 6년도인가. 그래서 1년 반 사이에 5.25까지 올립니다. 네. 거의 2배죠. 2배 올렸는데도 집값을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주택 구입 부담 수준이 150에서 160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팩트가. 근데 못 잡아가지고 금리를 올렸는데 못 잡았는데 글로벌이 터졌죠. 못 잡고 정권을 넘겨주고 나서 그때 던졌던 막 강력한 규제 정책들이 이제 효과를 보기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소강 상태면서 하락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다가 글로벌이 터졌어요. 9월 달에. 터지고 나니까 미국이 금리를 내리잖아요. 당연히 경제 침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겨서 이때 5.25%였던 금리를 2%까지 내립니다. 아, 네. 어마어마하게 내렸죠. 그렇죠. 그 환경이 좋잖아요. 거기다 이것까지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1년 동안 20-30% 다 내렸거든요. 서울 뭐 다 할 거 없이. 그런데 바로 그거 다 회복했습니다. 바로 회복해가지고 6-7개월 시장이 좋았어요. 재건축 규제가 뭐 다 풀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역시 그래도 경제 침체의 그 힘을 못 이기고 다시 가라앉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7년 간 거예요. 박근혜 정부 2015년도까지. 네. 그러면 지금도 그럴 공산이 큰 거 똑같잖아요. 일단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 제가 조금 뭐 정부의 정책은 잘못됐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저 시청자분들 중에 다주택자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 선에 또 투자 돌려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레버리지가 과다해서 지금 힘드시면 지금이 매도할 기회죠. 아, 지금이 매도. 어떻게 아니면 오래 가져가시면 되고 능력이 되시면. 근데 이제 다른 점이 하나 생겼죠. 뭐냐면 일단 주택 구입 부담 유지가 그때는 150, 160에서 내려갔다 다시 펌핑이 됐는데 가능한데 반등이 지금은 214예요. 저저번 주 제가 말씀드릴 때 204였거든요. 214 소득 원리금의 54%까지 올랐어요. 너무 부담되는 수준이에요. 주택 가격이 현재도 왜 네. 금리가 오른 바람에. 근데 금리가 지금 어때요? 멈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리지도 않잖아요. 그 이게 이제 요인이 이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반등의 효과가 작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분명히 이제 언론들이 오늘부터 한 2-3주 동안은 이거 갖고 펌핑 엄청 할 겁니다. 엄청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현재 주택 가격이 정상이 아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의 순리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인위적으로 조작 정책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조작 정책이 나쁜 조작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으니까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이것이 전체 흐름을 막을 수 있거나 다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쪽으로 활용되면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 넘어가면 또 투기 뭐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이걸 왜 던지는지 생각해 보면 투기가 일어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던졌겠죠. 과감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도 지금 안 하락 오를 추세에서 것이다. 그렇죠. 하다가 다시 이렇게 꺾일 것이다. 아니까 이걸 던졌죠. 그래서 마지막 히든 카드를 2개를 남겨놨어요. 뭐냐면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집 사면 소득 요 양도할 때 5년인가? 돈도 안 받겠다. 아 5년이라는 게 딱 5년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이제 5년인데 네. 지금 사면 몇 년도부터 5년간은 안 받고 6년부터는 받아요 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속으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나도 6년 차에 팔아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정부의 최후의 정책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그러세요? 쓸 수 있는 카드. 아 기본이에요 그거는. 아, 그래요?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는 집 그냥 주는 거에는 없습니다. 아, 그죠. 그게 마지막 정책. 네네 그게 양도세. 그러니까 거기서 전제는 또 뭐죠? 주택 가격이 오른다라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자산가 입장에서도 1주택 갭 투자하셨다가 터신 분들은 지금 여유롭게 현금 들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건 대박이죠. 무조건 또 들어가겠죠. 5년 뒤에는 오를 것 같으니까. 그럼 그분들은 수요로 분명히 진입이 돼요. 그래서 현장엔 도움이 돼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잘 전세 현찰은 10억 가지고 있고 전세 3억에 살고 있는데 현찰로 배팅하고 또 바로 팔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계산기 지금 두드리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말이 좀 센데 다주택자분들 중에 또 1주택자분 중에 무주택자분들 중에 자산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 이게 기회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5년 뒤에 집값이 오르냐를 봐야 되잖아요. 5년 뒤에 올라야지 이게 계산이 그렇죠. 맞아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퀘스천이 찍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값이 5년 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3기 신도시가 입주하기 시작해요. 지금 뭐 3기 신도시를 자꾸 좀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세력들이 좀 계신데 3기 신도시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다 확인했습니다. 토지본상 지금 100% 98% 끝난 데가 세 군데고 사업 진행 잘 5군데 되고 있다. 중에 세 군데가 거의 100% 두 군데 100% 끝났고 한 군데는 98%까지 갔고 두 군데는 지금 보상 중이에요. 그것도 다 50% 넘었어요. 네. 그러면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보면 그것까지 아시는 분들은 이거 헷갈리는데 그러면 결론 나오죠. 좀 더 내려가면 사자로 가겠죠. 그분들조차도. 저한테 묻는 그런 투자자분들은 제가 그렇게 가이드라면 그리고 또 VIP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강의를 가보니까 올해는 아니다. 앞만 풀고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볼 때 그럼 실수요자만 남잖아요. 실수요자들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청약담청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등록 폐지 산업도 적용이잖아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동안 집이 안 팔려서 새로운 집에 입주하는 물량에 들어가질 못했는데 그럼 지금 들어갈 수가 있게 됐잖아요. 네. 처분 의무가 파지됐으니까 그럼 이 집은 어떡하죠? 나오면 비잖아요. 그렇죠. 비면은 뭐 어떻게 되죠? 팔든지 전세를 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매 물량이 늘어나든지 전세 물량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서 무순위 1주택자 지원 접수 가능. 지방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일부 자산가들이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떨 때 붙겠어요? 분양가가 내가 4, 5년 뒤에 조금 이 주식시장 말로 먹는다거나 수익이 갭이 있을 때 들어오겠죠. 또 계산기 두드릴 겁니다. 그럼 나머지 갭투자 중에 10분이 계시다면 아마 7, 8분은 지금 물려 계실 거고 한두 분 정도가 지금 어느 정도 처리해서 자산을 갖고 있으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비율이 옛날보다 적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전처럼 MB정부 때처럼 그렇게 올라갈 일은 없구나라고 일단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전매 제한 폐지 이건 됐고 매물 증가라고 제가 써놨고 여기 밑에 이제 서울 아파트 분양가 이거 계산을 해봤어요. 네. 보시면 이거를 이제 계산해봤어요. 서울 분양가 10억에서 10억 되잖아요. 네네. 싸도 여기 보시면 이 분위기를 타서 투자하고 싶다고 들어가 보면 7억 10억이면 70%면 7억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5%인데 정책금리 한 4.5 되거든요. 근데 5% 계산해 볼게요. 3,500에 이자만. 3,500을 제가 30년 모기지로 나눠보니까 월 291만이 이자예요. 145만 원은 원금이고요. 합하면 얼마예요, 여러분? 290 더하기 145, 343만 원 되잖아요. 아니, 443만 원. 이거 매달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70%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고, 60%면은 뭐, 그 미치겠죠? 여기 계산제 뽑아놨어요. 보시면, 이게 이제 30년 모기지, 네. 5%일 때요, 위에가. 월 납입금이에요. 만기 일시 상환은 지금 안 써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한 달에 375만 원이나 486만 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이거 3년이면 얼마인가요? 1억 2억이에요. 상당한 그러고 돈이 나서 나가네. 지금 집값이 만약에 1억을 비싸게 샀다 그러면 나중에 2억 날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계산할 거란 말입니다. 수요자들이.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의 7천 이하가 자 이거 다 월급 다 박아야 되잖아요. 살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움직입니다. 왜?
이런 분들 말고 정상적인 실수요자 말고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돈 들고 있는 분들. 현금이 있는 분들 지금. 네, 현금 있는 데 1주택자도 또 무주택 순위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좋은 뜻인데 4% 적용해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다. 실수요자가 가세해야 시장에 살잖아요. 영끌처럼.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제가 보기에 시장 수준이.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야, 이 분양가 7, 8억, 9억 돼야 이제 사람들이 좀 편하게 다가서는 값이니까 결국은 결론 났죠. 1월 13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 뒤에 금리 올리잖아요. 그 심리적으로 어때요? 더 사기 준 거야? 아니잖아요. 사는 게 마음이 줄 거고. 그러면 또 한 15일 있으면 뭐 있죠? 미국 금리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대책은 투자 환경이 되게 좋게 돼 있어요. 단 이거의 조건은 MB 정부 때를 더듬으면 저금리이거나 시장에 수요가 많을 때 폭발적으로 살아날 수 있어요. 반등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게 뭐냐면 그때와 대책도 다 거의 다 나왔고 비슷한데 그때는 폭발적으로 올랐어요. 30% 바로 회복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랑 분명히 다른 점이 있잖아요. 두세 개 큰 게 금리하고 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주택 가격이 일단 높고 그 부분 때문에 쉽게 이게 반등이 어렵다. 그래서 정부도 알기 때문에 다 던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심리가 너무 꺾이면 안 되니까. 정부 입장도 이해돼요. 그래서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도 없고 정부한테 그 말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투기의 심리, 그러니까 건설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더 안 좋은 국가 경제를 좀 막기 위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왜냐하면 2,500만이고 다주택자는 200만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게 만약에 투기 조짐이 있거나 경제가 좀 금리 인하돼서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땐 바로 다시 규제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좀 균형이 맞는데 그 얘기가 없어요. 저 꼬다리 하나요. 그러니까 99%는 이 얘기 던져놓고 그러니까 대놓고 하는 거죠. 들어와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2의 박근혜 빈대서 집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는 기회인데 네. 여건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 좀 심도 있게 계산 잘 해보셔가지고 물론 과대 폭락된 지역 있잖아요. 여긴 좀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분명히 정부의 의도도 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고 실수요자들은 박탈감을 좀 많이 느끼실 텐데 정부의 의도를 이쁜 좀 조금 이해해 주시고 그렇죠. 이해해 주시는데 좋은 정책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상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뭐 반등하고 뭐 지금 기사 이제 2, 3주 나올 겁니다. 펑펑. 그건 좋아졌다. 아니거든요. 투심이 회복됐다. 네, 이런 뉴스 그러면 나오면 똑바른 기자들이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하면 투기가 일어날 텐데 국가 경제의 전체적인 위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정부의 입장도 우리가 뭐 고려하거나 조금 이해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뭐 전화 빗발쳐 뭐 이쪽 분위기잖아요. 전화 빗발쳐. 네, 그쪽 세력들이 있어요. 100%.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꾸 보면 저거 하니까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시장 흐름 더 보시고 설 지나고 그때 미국 금리 인상 마치고 그때 물가 지수 체크하고 주식시장도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사이보네 부동산 학과